자, 우리가 전략이라는 말을 쓰죠. 전략,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게 이제 뭐 제품 개발도 전략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산에도 전략이 필요하고 마케팅에도 전략이 필요하고 뭐 어디든 갖다 붙일 수 있는 말이 되겠죠. 기업에는 다양한 전략들이 필요한데 안 넘어가지. 우리가 그래서 이 기업의 활동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업의 본질인 productivity라고 하는 생산성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생산성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제품을, 물리적인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만에 국한되는 건 아니고요. 서비스도 생산활동의 산출물이 될 수 있고, 뭐 당연히 제품도 그 생산을 통한 산출물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유형에 국한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형, 무형을 다 포함을 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한번 얘기를 했었지만 이 생산성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P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투입분, 네, 투입된 입력에 비해서 산출이 얼마냐라는 이런 식을 가진다고 했죠. 가진 적을 가진다고 예전에 이제 생산 관리 시간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이 인풋과 아웃풋에 들어갈 수 있는 항목들에 따라서 그게 노동 생산성이냐 또는 자본 생산성이냐 부가가치 생산성이냐 등을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노동 생산성 같으면은 이 입력이 노동이 되는 겁니다. 노동. 얼만큼의 레이버를 그 투입을 해서 근데 산출이라는 거는 단순히 어떤 생산량으로 볼 수도 있을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부가가치로 본다라고 하면은 생산량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수입 빼기 뭐 원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매출 또는 매출 빼기 원가 또는 아니면 정말 제품에 그 들어가는 직접비, 간접비를 다 분석을 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부가가치를 계산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생산성이라는 건 포괄적으로 얼만큼의 투입을 했을 때 얼만큼의 산출을 획득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생산성이라는 거는 가장 프리모티브한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여기에 이제 이걸 한 단계 레벨업을 해보면 경제성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경제성이라고 하는 거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 다음에 얘기할 그 어떤 생산성이나 또는 다음에 얘기할 단순한 프로피터빌리티라고 하는 수익성보다는 상위 개념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든 형태의 개별 주체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투입된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편익이란 말을 쓰는데 편익이란 말을 대부분은 처음 들어볼 거예요. 근데 쉽게 그냥 표현을 하면은 편익이라는 거는 어떤 순이익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수익 관점의 이익이라기보다는 투입된 모든 것들을 다 제하고 얻을 수 있는, 소위 남길 수 있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경우에 뭐 그냥 수익하고 그게 뭐가 달라라고 하겠지만 이 경제학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단순한 수익성보다는 상위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 예비 타당성이라는 게 있어요. 예비 타당성. 이제 이게 정부에서 국비 300억 이상 30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뭐 예를 들어서 그 국가 공인 기관에서 이 예타라고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예타를 통과를 해야만 정부에서 이제 자금을 지원을 해주는데 그때 이제 이 예비 타당성 조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게 이 편익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BC라 그러냐, BC. 이게 뭐냐면 benefit cost
레이시오라고 해서 비용 대 편익 비율. 이게 편익이죠. 이게 편익이고 이게 비용이 되는. 근데 이때 들어가는 우리가 이 편익이라고 하는 부분이 단순히 어떤 뭐 제품을 뭐 100만 원씩 팔아가지고 뭐 10만 원을 남긴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더 다양한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또는 수출 기업 같으면은 뭐 그 환율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의 그 베네핏을 우리가 편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거에 비해서 이제 수익성이라고 하는 profitability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보면 좋은 표현이 나와 있는데 투하 자본에 대한 이익의 비율이라고 해서 전문적으로는 캐피탈 인플로이드, 즉 얼만큼의 금액이 투자가 됐느냐, 그 금액을 투자를 해서 실제로 내가 지금 가용한 캐시가 얼만큼 창출이 됐느냐를 가지고 수익성을 얘기를 합니다. 자, 보통 전통적인 기업의 경영은 사실은 경제성까지 가진 않아요. 경제성을 가는 건 주로 이제 대규모 뭐 정부 투자라든가 정부 사업들, 그다음에 사회 간접 자본 이런 경우에 이제 주로 경제성 관점에 판단을 하고 그 일반 기업,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주로 수익성 관점에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전통적으로는 수익성에 치중을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뭐라 그러죠? 요즘 얘기하는 뭐 극단적으로는 양극화라고 하는 부작용도 있고 그다음에 너무 수익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떤 임직원의 만족도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책임 특히 요즘에는 그 저런 문제도 있잖아요. 환경 특히 대표적으로 탄소세. 이제 과거와는 기업의 그 경영 환경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단순히 내가 내 수익만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전략만으로는 살아남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다. 특히 이제 지금 얘기한 이런 특히 환경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앞으로의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 회사들은 기존에 우리가 내연기관차, 그러니까 내연기관을 뭐라 그러네? 그 일반 엔진 그 뭐지? 오일 또는 뭐 가스 이런 게 되겠죠. 이런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자동차는 생산을 하면 할수록 손해가 되는 이제 분기점이 조만간 옵니다. 그걸 뭐 25년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뭐 2030년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분명한 거는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은 더 이상 자동차 회사들은 내연기관 차는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가 되는 그런 시점이 이미 이제 오도록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제 전략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더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원가를 더 낮춰가지고 탄소세를 물더라도 자동차 그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드는 게 수익성이 있다라는 전략으로 갈 건지 아니면은 도저히 이거는 뭐 무슨 수를 더해도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나 또는 수소 연료 자동차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지 그런 전략을 이제 앞두고 있는 거겠죠. 거기에 더해서 요즘엔 또 뭐가 있죠? 그, 그, 우리나라는 아니고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도 있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환경 오염과 관련이 됐다거나 또는 어떤 직원의 복지와 관련이 됐다거나 이런 경우에 실제로 발생한 물리적인 어떤 손해나 원가보다 거기에 뭐 곱하기 10, 곱하기 100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앞으로 절대 이런 그 불법적인 행위 자체를 원천 차단시키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기업으로서는 단순한 어떤 수익성만으로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조선도 이제 환경 그
조선 같은 경우도 CO2 배출, CO2, 그 다음에 황산화물, SOX, 그 다음에 질소화합물, NOX에 대해서 이미 페이즈 1, 2, 3로 해서 가깝게는 25년, 멀게는 30년, 35년 단위로 이제 점점 그 에미션 가스를 줄여 나가야 되는 그런 로드맵이 이미 IMO를 통해서 지금 릴리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조선소도 당연히 고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어떤 그 브릿지 단계로 그 LNG가 그 아직은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LNG도 사실은 배출가스가 제로는 아니에요. LNG 선박도 뭐지 일반 디젤 오일보다 적을 뿐이지 배출가스가 있기 때문에 아마 2050년 지금 로드맵상으로는 2050년이 넘어가게 되면은 LNG도 그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조선소로서는 중장기적인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미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오늘 벌써 기사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한 10분기째 그 손실 경영을 하고 있는데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유상증자를 해서 이제 우리는 수소 선박을 투자를 할 거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다양한 그런 전략들이 수립이 되고 있는 그런 과도기적인 시절, 조선업계도 그런 과도기적인 시절을 보내고 있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학과에서도 아마 관심 있는 학생들은 아는 학생도 있겠지만, 벌써 이제 과거에는 전통적인 조선공학이나 또는 뭐 유체, 구조, 설계, 생산 하는 그 연구자들이 이제 교원으로 임용이 됐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수소연료 전지하시는 교수님이 한 분 오셨죠. 강상규 교수님이라고. 그런 것들이 벌써 이제 시대의 변화를 상징을 하는 하나의 이제 우리 학과의 작은 그런 변화를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업의 전략을 한번 이 경영이라고 하는 우산 아래에 어떤 전략들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업 전략. 기업 전략은 자, 장기적으로 어떤 산업에 진입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하고 있는 산업 중에 어떤 분야에서 이제 탈퇴를 할 거냐라는 것들. 방금 얘기했던 뭐 자동차 업계, 조선업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업종도 마찬가지예요. 전자업종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전통적인 그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인자인데 비메모리로 진출을 해야겠다라고 최근에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훨씬 더 고부가가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진입장벽도 더 높고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대만의 이름이 뭐지? 대만의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모르는 건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답을 해줘도 됩니다. 그런 그 뭐죠? 이제 앞으로의 치열한 경쟁을 지금은 좀 밀리고 있지만 경쟁을 앞두고 있는 TSMC 맞아요. 이런 것들이 기업의 전략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기업에 대한 전략.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내려가 보면은 사업 전략도 있죠. 사업 전략은 이미 이제 갈 길은 정해져 있어요. 기업의 전략에 의해서 뭐 자동차 같으면 자, 현대자동차가 우리는 수소차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수소차 업종에서 수소차 산업에서 우위를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이냐. 사실 현대자동차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사업 전략을 잘 세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사실 현대는 지금 투 트랙 전략이죠. 하나는 전기차,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트랙은 수소연료차죠. 사실 수소차도 엄밀하게는 수소연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소를 그 분사해가지고 어떤 모터를 돌리는 게 아니라 수소를 이용한 연료전지죠. 그래서 결국은 수소 연료전지를 이용을 해서 모터를 돌린다라는 거는 전기차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그게 우리가 아는 전기 배터리가 아니라 수소 연료전지를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현대차는 잘 생각을 해보면은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하던 이미 한 4, 5년 전부터 수소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해온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전략적인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절대 현대차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업 분야가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 현대차가 만들고 있는 수소차는 어떤 기업의 수익을 막 창출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전략적인 관점과
사업의 전략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투자를 해가고 있고, 그게 이제 지금 이 엄청난 과도기 시점에 아직 뭐 결정된 미래는 아니지만 상당한 가능성을, 분명히 과거보다 몇 년 전보다는 훨씬 더 성공 가능성, 그 다음에 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내려가 보면은 제품 및 시장 전략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어떤 사업 분야 아래에서 그 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제품들을, 우리가 이걸 이제 프로덕트 나중에 뒤에서 할 거예요. 그 3P라고 해가지고 프로덕트를 우리가 세그먼타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모바일 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요즘 흔히 얘기하는 뭐 그냥 스마트폰이라고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의 특징은 이제 큰 화면에, 그 다음에 뭐지, 터치패드에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옛날이라고 해봐야 뭐 10년 전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그 피처폰이라는 게 있었죠. 그게 뭐 공식 용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자, 지금은 제가 2021년 현재는 모르겠는데 불과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 대세인 시절에도 피처폰을 꾸준히 만들고 있었어요. 오히려 수량, 그 생산 대수로는 스마트폰보다 많았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스마트폰은 주로 이제 그 어떤 도메스틱 마켓을 중심으로 주로 이제 뭐 미국 북미나 그 다음에 주로 이제 EU, 뭐, 그 다음에 차이나 이런 지역이고. 근데 피처폰도 여전히 뭐 일부 차이나 지역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인도, 인디아, 그 다음에 뭐 저기 이스타나 아시아 이런 지역들. 그러니까 뭐 조금 안 좋은 표현으로 좀 저소득 국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도 피처폰을 쓰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건 이제 시장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거대한 지금 그 글로벌 마켓을 각 그 뭐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에 그 적합한 제품을 래핑을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조선 업종을 보더라도 조선은 크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커머셜 트랜스포테이션 베슬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크루즈가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네이비가 있죠. 네이비. 그 저기 마린이라고 해야 되나? 음. 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 영역을 잘하는 나라예요. 커머셜. 그리고 이걸 잘하는 이유가 이 커머셜 트랜스포테이션 베스를 필요로 하는 시장을 중점적으로 공략을 한 겁니다. 근데 참고로 우리나라는 이 부분은 약하죠. 크루즈. 크루즈가 왜 약할까요? 크루즈가 약한 이유. 크루즈는 우리나라가 접근을 할 수 없는 시장이었던 거죠.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주로 이제 일부 유럽가라든가 그다음에 북미 지역, 소위 이 크루즈를 그 마케팅하고 세일즈할 수 있는 그 세그먼트라고 하죠. 지역 시장이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접근하기 좀 어려운, 그렇기 때문에 크루즈선을 만들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시장에 접근을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였던 거죠. 또 앞으로 모르죠. 앞으로 이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중국, 일본, 뭐 우리나라 이제 3국을 중심으로 한 어떤, 지금도 있기는 해요. 지금도 그 요 동남아 지역을 이렇게 클로즈하는 선박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 마켓이 이제 좀 커지게 되면, 성장을 하게 되면은 또 우리나라도 크루즈 시장에도 다시 이제 진입을 할 수 있는 때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단순히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의 유무만이 아니라 그 시장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전략적인 요소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마이크로하게 내려가 보면은 기능별 전략. 기능이라는 거는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잘 정리가 돼 있는데,
이런 거는 마케팅, 생산, 재무회계, 인사, 그다음에 뭐 제품 개발 이런 것들이 기업이 어떤 생산할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기업에 필요한 기능들입니다. 펑션들이에요. 기업의 펑션들. 그리고 이 각각의 펑션별로도 당연히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생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파고 들어가 보면은 먼저 첫 번째 대표적인 전략이 아웃소싱 어떻게 할 거냐는 전략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건 순전히 전략적인 문제입니다. 아웃소싱. 왜냐하면 기업이 투자를 충분히 만약에 무한대로 투자를 할 수 있다라 그러면은 아웃소싱은 제로가 될 수도 있어요.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전략적으로 봤을 때 좋은 전략이냐라고 보면 그렇지만은 않은 거죠. 어떤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는 서브 컨트랙터들, 협력사들을 활용을 하는 게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 생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생산의 어떤 베네핏 관점을 봤을 때에는 아웃소싱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술 개발도 마찬가지로 기술 개발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 설계를 여기서 뭐 아웃소싱이네 결국 디자인 드래프트를 정말 그 피드 단계부터 그 기업 내 내재화를 할 거냐 아니면 아니야 이거는 이미 뭐 해외 어떤 엔지니어링 컴퍼니가 잘하고 있어 돈 주고 사오면 돼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어떤 전략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기업의 투자 방향도 달라질 수가 있고요. 또 그 결정에 따라서 기업의 단기적인 수익, 중장기적인 수익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인사 같은 경우도 여러분 나중에 이제 취업 활동하고 할 때 경험을 하게 되겠지만 인사 같은 경우도 어, 뭐라고 할까요? 인사도 예를 이런 거죠. 요즘에 이제 인사 같은 경우에 그 블라인드 면접이 사실 이건 이제 기업이 원하는 건 아니죠. 블라인드 면접은 사실 소셜 문제에 더 가까운데 자 근데 이게 이제 의무화되다 보니까 기업으로서는 어떻게 사람을 채용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게 어떤 결과를 나오게 되죠? 뭐 블라인드를 그래도 좋다고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자꾸 공개 채용에서 수시 비중이 수시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수시 맞죠? 수시 채용으로 이 포션이 점점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업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의 방향을 가는 거죠. 기존에는 그냥 뭐 한현재 대학 더 올라가면 뭐 서울대, 뭐 카이스트 이런 대학의 출신들을 뽑아만 놓으면 내가 어떤 일이든 기업은 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던 시절에서 이제 그걸 다 볼 수가 없잖아요. 요즘에 공개 채용. 공채하게 되면은 요즘엔 조금 저는 이제 이게 조금 뭐지 과하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인데 거의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채용을 할 때 지역, 뭐 고향, 출신 학교 다 못 봐요. 볼 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기업들은 고민이 될 겁니다. 아, 이거 계속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그냥 정말 경력직만 채용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 기업으로서는 뭐 어떤 거는 그 어떤 스스로의 의지에 의한 전략들 또 한편으로는 어떤 뭐죠 이런 정치적인 어떤 뭐죠 방향성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만 되는 그런 전략들이 끊임없이 그런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전략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하고 유명한 사람도 많고요. 유명한 사람도 많고 또 한 번 유명해지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뭐죠? 이제 어쨌든 한 번 유명해지면은 그 사람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굉장히 그럴듯해지는 그런 효과도 있기는 한데 일단 몇 가지를 옮겨봤습니다. 이 여러분들 아는 피터 드러커라든가 뭐 샨들러 그다음에 이 마이클 포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기업의 전략을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사업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 되게 당연한 얘기죠. 음, 물론 이 드러커라는 분이 이 얘기만 하진 않았을 거예요. 훨씬 더 강론적이고 세부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겠지만, 일단 기업의 전략을 이렇게 정의를 했었고,
네, 알프레드 챈들러라는 분은 장기적인 목적과 목표, 과정의 선택, 자원의 배분이다. 조금 더 구체적이죠. 구체적. 목적과 목표. 목적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게 목적보다는 목표보다는 목적이 더 상위 개념입니다. 상위 개념. 예를 들어서 어, 체중 감량이 목적이라고 하면은 목표는 뭐 10kg 감량. 이게 이제 목표, 이런 관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추상적으로는 행복하게 살고 싶다가 어브젝티브니 있으면 목적이면은 그럼 행복하기 위해서 뭐가 있으면 행복해요? 뭐 요즘 같으면은 뭐 집이 있고, 그 다음에 뭐지? 뭐 결혼을 하고, 또는 뭐 돈을 많이 벌고, 돈을 얼마를 벌고. 이제 이런 식으로 목적과 목표,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은 뭐 전략, 전술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데요. 이게 점점 이쪽 그 오른쪽으로 갈수록 구체화돼 가는 겁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이클 포터라고 하는 분은 기업의 전략을 기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들과 이를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의존해야 되는 수단들의 결합이다. 이 관점에서 이 자원의 배분이라는 점과 그 다음에 수단들 이게 조금 이렇게 일맥상통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왜 리소스 분배 문제가 되는 거죠. 리소스 분배, 배분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이 뭐죠? 기업의 운영상 또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이루어지는 여러 과정에서의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은 이 한정된 리소스를 어떻게 배분하냐를 최적화하기 위한 끊임없는 과정이라고 봐도 사실은 다르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은 주로 좀 장기적이고 집중적이고 통합적이고 실제적이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전략은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전략은 사실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사실 말만 전략이라고 하지 않을 뿐이지 지금 다 고민 많잖아요. 내가 지금 4학년인데 이제 졸업하고 뭐 할지 뭐, 여기 이 중에 지금 뭐죠? 이제 바로 취업을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공부를 더 할까? 뭐 유학을 할까 볼까? 아니면은 뭐 좀 쉬어볼까? 아니면 뭐 요즘에 고시는 행정고시만 있나? 뭐 행정고시를 해볼까?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다 그게 전략이라는 겁니다. 전략. 그 이면에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선택을 했을 때에 뒤따라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결과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상상을 하겠죠. 시뮬레이션을 하겠죠. 근데 사실은 이 선택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이전 때 우리 퇴임하신 신종계 교수님이 이제 평생 강의를 하시면서 본인이 생각한 전략은 이거다라고 정리를 하셨던 거예요. 일단 이것도 이제 어딘가 이렇게 좀 산재되어 있던 얘기들인데 좋은 얘기들이니까 한번 나눠 얘기를 해보죠. 첫 번째, informed choice다. 이게 뭐냐면 정보가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략이라는 거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내가 뭔가 판단하기 위한 근거나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의 초이스, 의사결정은 굉장히 부정확하고 불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선택과 전략적인 결정을 할 때에는 충분히 많은 데이터와 정보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여러분들 지금 이제 미래 그 진로를 선택을 할 때에는 결정을 할 때에는 충분히 많은 정보를 접해봐야 된다는 거 일맥상통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냥 무작정 그냥 뭐 그 기한 없이 고민만 계속하는 것도 무의미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타임리 액션 딱 그 우리가 just in time이라는 말을 리인 생산에다 쓰는데
시점도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시점. 내가 이 선택을 어느 시점에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음, 그 대표적으로 사실 뭐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뭐 배드 스토리는 아니었지만 노키아라는 회사가 있었죠. 노키아. 요즘 학생들은 노키아를 아나요? 노키아? 노키아는 한때 핸드폰계의 애플 같은 회사였습니다. 조금 제가 좀 얘기를 해주면은 제가 그 삼성 SDS라는 회사에 잠깐 있었는데요. 되게 한 2년밖에 없었는데 굉장히 그때 삼성전자가 과도기의 시점이었어요. 어떤 과도기였냐면 이게 이제 제가 2010년 전후에 있었으니까 어떤 과도기였냐면 스마트폰 시대를 앞두고 있었던 때입니다. 스마트폰. 그리고 삼성 최대의 사기라고 하는 옴니아폰을 만들던 시절이에요. 근데 딱 이 시점을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벤치마킹 대상은 옴니아가 나오기 이전에 삼성전자의 롤 모델은 노키아였습니다. 삼성전자의 모든 임원들, 사장들이 항상 찾는 자료가 노키아였어. 노키아 자료 가져와봐. 예를 들어 어디 맥켄지에 컨설팅을 한다? 노키아 자료 보여줘. 이게 이제 항상. 근데 이 2010년을 기점으로 이게 바뀝니다. 이때부터 삼성의 벤치마킹 대상은 애플로 바뀌었죠. 이때부터. 그래서 뭐 IBM에 컨설팅을 하든 뭐라든 애플 자료 가져와가 됐었죠. 이게 정말 2, 3년 사이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노키아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노키아는 정말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핀란드라고 하는 굉장히 그러니까 뭐 땅덩어리야 우리나라보다 크지만 인구가 500만도 안 되는 나라예요. 그렇다고 막 이런 어떤 뭐죠?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도 아니었어요. 물론 정보 산업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고도화가 되어 있는 선진국이긴 하지만 그런 노키아가 세계 곳곳에 공장을 세워가면서 뭐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 피처폰을 만들던 회사였으니까. 근데 이 노키아가 이걸 못한 거예요. 이거를 시점을 놓친 겁니다. 스마트폰으로의 트랜지션을 못한 거예요. 피처폰으로 충분해. 피처폰 시장은 앞으로 몇 년 더 갈 거야. 근데 그 예상이 틀렸던 거죠. 이미 노키아가 스마트폰으로 사업을 전환하려고 했을 때에는 이미 때가 늦었죠. 이미 이제 삼성, 애플,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중국이 치고 올라왔던 거죠. 그래서 이 굉장히 타임리의 액션이 중요하다. 그래, 근데 이 노키아가 어느 정도였냐면, 노키아가 제가 알기로 핀란드 GMP의 30%가량을 차지하고,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지금 삼성그룹이 대단하다고 하지만 20%가 안 되거든요. 국내 GMP에. 근데 노키아는 핀란드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그런 기업이었는데, 이게 정말 몇 년 안 돼서 거의 이제 파산 위기에 갔던 거죠. 핀란드가 그래서 망했을까요? 핀란드가 어떻게 됐을까요? 핀란드는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최고의 선진국에 항상 들어오는 나라고요. 이 핀란드의 부활을 알렸던 부활이라기보다는 노키아로 이제 좀 이렇게 치명상을 입은 다음에 야 그래도 핀란드의 IT가 살아 있어라고 했던 게 뭐였던 것 같아요? 혹시 아는 학생 있어요? 핀란드의 IT 사업에 다시 이제 이게 이 모바일 폰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산업 구조에서 핀란드가 다시 IT 강국으로 재자리매김을 하게 된 게 뭐였을까요? 조금 이렇게 엉뚱한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들 저거 알아요? 앵그리버드라는 게임? 앵그리버드 알아요? 앵그리버드? 앵그리버드를 만든 회사가 핀란드 회사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렸어요, 이 회사가. 그리고 이게 뭐 단순히 이제 앵그리버드는 그 만든 게임에서 하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핀란드의 그런 전통적인 어떤 IT 강국으로서의 그런 포텐셜을 보여줬던 그런 하나의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핀란드가 소프트 파워가 강하다라는 거죠. 자, 괜히 얘기가 좀 샜는데요. 자, 그냥 제조업의 생산 전략은 뭐 이거는 뭐 우리 신종래 교수님의 표현만이 아니더라도 이 두 가지예요. 일단 생산의 관점에서는 원, 원가를 낮춰야 돼요. 원가. 그리고 차별성, 가치. 이건 뭐냐면 이제 이건 이제 주로 제품에 대한 얘기예요. 제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조선업계 같으면은 지금 이 차별성을 보이고 있는 분야가 어느 부분 어디예요? LNG죠. LNG. 예를 들어서 어, 현대차 같으면은 지금 수소차가 글로벌리는 이 차별화를 보이고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업종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디스플레이. 한때 이제 OLED로 대표가 되던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제품 기술의 관점에서 끊임없이 차별성을 부각을 시키고 있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 이 다음은 뭐가 될 거냐? 이 다음은 뭐가 될 거냐? 이제 벌써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 이미 기업의 전략을 이미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게 뭐였죠? 그 이름이 갑자기 영어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뭔가 이제 플라잉이라고 하는 그래서 뭐 이런 뭐예요? 하늘을 나는 자동차. 이걸 벌써 얘기하고 그냥 단순한 공상과학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업의 방향성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들어오는 게 예를 들어 자유운항 선박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될 수 있는 게 되겠죠. 자, 생존 부등식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융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남과 다른 기업과 차별화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고 동시에 그 제품을 다른 경쟁 업계보다 더, 더 싸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더 낮은 원가로. 그래야 기업은 생존을 할 수가 있는. 단순히 차별화된 제품만을 만들어 가지고는 기업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이게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창조성과 생산성이 이게 이제 이 창조성하고 생산성이라는 게 이게 좀 서로 모순되는 개념이라는 게 모순까지는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그 오스틴 대학의 이런 마크먼 교수라든가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고 하는 소식지에 나온 걸 보면은 생산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창조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창조성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생산성을 놓치게 된다라는 게 이제 기존 연구의 결과로 이제 연구의 결과라는 건 이게 정량적으로 입증이 됐다라는 거겠죠. 뭔가 데이터로 입증이 돼 있다라는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으로서는 여기에 이제 저게 필요한 이게 이제 이 두 개의 적절한 밸런스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밸런스. 그러니까 많은 시뮬레이션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런 관점에서는 굉장히 이걸 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잘한다라는 게 뭐냐면 이 두 가지가 잘 맞춰질 수 있는 전략이 패스트 팔로워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표적인 전략이죠. 그 이거랑 상반되는 개념이 뭐예요? 혹시 아는 사람? 야, 아까 최주호 학생은 앵그리버드를 안 해. 그래요. 어쨌든 이거의 반대가 뭐죠? 반대가 first mover죠. first mover.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퍼스트 무버가 되는 거에는 조금
보수적이었다라고 많이들 보이죠. 그 얘기는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너무 강조하면 안 됩니다. 충분히 많은 모험을 해봐야 되고 리스크를 감수를 해야 되고 창조성을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패스트 팔로워는 아니에요. 패스트 팔로워는 어떻게 보면 남이 이뤄놓은 그런 과실을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빠르게 따라잡겠다라는 전략인 거죠. 사실 스마트폰도 그랬죠. 스마트폰도 우리나라가 저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퍼스트 무버가 아니었습니다. 스마트폰은 애플이 먼저 이제 시장에 선을 보였고, 이게 가능성이 있네? 라는 걸 보고 했고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나라가 퍼스트 무버인 게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퍼스트 무버. 맞아요. 퍼스트 무버. 우리나라가 퍼스트 무버인 제품이나 산업이 있을까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사실 많지 않아요. 물론 아주 조금 이런 작은 단위의 제품으로 내려가 보면은 꽤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많이 회자되는 우유곽. 여러분 우유곽 알죠?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여는. 그 우유곽을 디자인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나라 특허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혹자들은 이제 그분이 그걸 이제 글로벌 특허, 국제 특허를 했으면 정말 돈방석에 앉았을 거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가 있을 정도로. 음. 락앤락도 아마 우리나라일 겁니다. 락앤락. 몇 가지가 있어요, 작은 것들은. 근데 이제 지금 세계를 선도하는 제품들 중에는 잘 이렇게 확 떠오르는 거는 없어요. 주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따라갔죠. 패스트 팔로워.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전략이란 뭐냐? 전략이란 여기 한번 따라가 볼까요? 통합된 액션들이다. 뭐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 기업의 어브젝티브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뭐를 통해서? 근데 이거는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경쟁 환경이 있는 거예요. 경쟁 환경. 경쟁 환경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액션이라고 하는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건 어느 한 측면만을 봐선 안 된다. 인테그레이티드 된 액션들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인테그레이티드 된 액션은 지속 가능해야 돼. 이게 지속적으로 기업이 지향하는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액션들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나의 경쟁자들과의 관계에서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브젝티브라는 이건 사실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보다 그냥 목적, 목표, 전략, 전술 이렇게 내려갑니다. 근데 이제 보면 일단 이 목적이든 목표든 가능한 모호한 목표는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모호한 목표는 지향해라. 이거 안 좋다. 애매모호하지 마라. 구체적으로 매출이면 매출 얼마, 뭐 시장 점유율 얼마 같은 구체적이면서 정량적인 값을 설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실천 활동으로는 여기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구체적 행동이 포함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자, 시장 점유율 10% 올립시다. 근데 뭐 해야 돼? 근데 자, 열심히 하세요. 제품 설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고객 열심히 모으세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신고객 확보로 이제 주 고객층을 5% 향상을 시키겠다. 그래서 전략론을 보면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결국 이 콘크리트한 그 다음에 또는 콘크리트하면서 메저러블한 인덱스를 항상 강조를 합니다. 정량적이라는 얘기죠. 정량적이어야 되고 구체적이어야 되고.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이 중에 계속 연구를 할 학생들, 나는 이제 내 본업은 연구를 하면서 할 거야라는 학생들은 논문을 많이 쓸 텐데, 논문. 보통 학술 논문을 쓸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겪게 되는 시행착오가 이거가 사실은 똑같습니다. 논문을 쓰는 게 전략은 아니지만 논문 같은 경우도 이 구체적이면서 정량적인 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논문인데 매우 빠르다 또는 매우 정확하다 이런 거 논문에 쓰면은 바로 탈락입니다. 몇 퍼센트 정확도가 향상이 됐다. 기존 알고리즘보다 속도가 몇 퍼센트 향상되었다. 이런 식으로 메저러블한 수치를 반드시 제시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지금 얘기한 매우, 잘, 조금, 많이 이런 표현들은 학술 논문에서는 지양해야 된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런 경영 전략적인 관점에서도 그런 모호한 추상적인 정성적인 표현은 가능한 사용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은 지금 여기에 나오는 장황한 얘기들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리전 영역으로는 일단 고객층이 명확해야 되죠. 고객층. 네, 우리 회사가 어떤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 음, 이 고객층이 명확하게 선정이 안 되면은 기업의 활동이나 전략은 좀 많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어요. 특히 요즘에 이 SNS에서 이 SNS가 기업에 대해서 이 SNS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무형적으로 가질 수 있는 엄청난 자산이 이 SNS를 통해서 수집되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성별 또는 연령별 이런 데이터들이 여러분들 SNS에 다 모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이렇게 오픈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생활 침해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이제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을 만큼만 조심하는 거죠. 이미 이런 카카오 같은 기업들은 수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성별 어떤 제품에 대한 선호도 또는 연령별 관심 영역 이미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뭐 SNS나 또는 소셜 네트워크 활동들이 이미 이런 굉장히 가치가 높은 가치의 정보로 치환이 돼서 제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원가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거 기업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업의 중요한 부분. 여러분들 이게 이제 요즘에 사실 사회적인 문제로 여기에 이제 저게 나오죠. 고용 해고에 대한 것도 이제 자, 이게 우리 고용 해고라고 하는 게 사회적인 측면과 민간, 기업의 측면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 당연히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고용의 안정성을 중요시하잖아요. 그렇죠? 고용의 안정성. 그래서 언젠가 있었던 인공목 상태가 대표적으로 그런 건데 사실 기업은 고용이 된다라는 거는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바람직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민간 소비를 촉진을 한다든가 유지를 시켜준다든가 또는 어떤 이 국가의 기반을 유지시켜주는. 근데 민간 기업이 봤을 때에는 이 고용 안정은 사실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워야 훨씬 더 이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그렇죠? 좀 더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사실은 항상 배치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두 개가 합쳐지면은 그걸 우리가 삼인주의라 그러죠. 삼인주의. 근데 이 중에 이제 자유를 강조하면 뭐라고 하고 이 중에 이제 사회 또는 평등을 강조하면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거 정치 얘기가 되기 때문에 더 나가지는 않겠지만 결국 이 코스트 다운이라고 하는 것도 기업이 나만 생각할 수는 없다. 주변 환경도 다 봐야 되고 정치적인 의사결정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또는 그런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어떤 법제화들이 마련이 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고려를 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쟁은 우리가 이 이윤이 발생하는 산업군에서는 경쟁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략은 그 경쟁이 존재한다라는 것, 경쟁이 없으면 독점이죠. 우리가 이걸 경쟁이 없는 상태를 독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독점이 되면은 독점은 뭐 우리가 법에서도 정하고 있다시피 독점 반대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제품에 대해서 특정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뭐 50% 이상이 되면은 이제 독점 업종으로 지정을 하고 정부에서 관리가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가격을 막 마음대로 변경 못하게 한다든가. 사실 이 문제는 최근에 그 여러분들도 알 수 있는 그 이 두 개 회사 간의 합병 이슈와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이슈입니다. 혹시 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 이슈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알아요? 아는 학생은 한번 채팅창에 써볼래요? 맞습니다. 어떤 독과점 행사죠? 어떤 독과점일까요? 알 텐데 왜 얘기를 안 하지? LNG죠, LNG. 자, 현재 현대와 대우의 합병은 어, 유럽 심사만 남겨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유럽 EU. EU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고 있어요. 근데 EU에서 통과가 안 되면은 조선 산업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선주들이 다 EU 지역에 몰려 있기 때문에 특히 그리스 같은데 여기에 이제 EU의 이 가장 큰 주장이 뭐냐? LNG 독점. 만약에 대우와 현대가 합병을 하면은 LNG 점유율이 뭐 60%를 넘을 거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합병을 하더라도 글로벌 LNG 시장의 점유율을 뭐 50% 이상 수주하지 않겠다라는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두 가지 조치가 있는데 구조적 조치하고 행태적 조치가 있습니다. 구조적 조치는 뭐냐면은 자 너희 합병해. 근데 대신에 그 너희가 너희의 LNG 점유율을 분산시켜줄 제3의 회사가 있어야 돼. 최근에 뭐 STX라든가 몇 군데가 이제 후보에 올랐었죠. 반대로 행태적 조치는 자 너희 뭐 합치려면 합쳐. 근데 분명히 너희 알아둬야 될 게 그 어디 갔지? 합치더라도 그 점유율은 50% 이상 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어퍼 스레시홀드를 정해버리는 게 행태적 조치가 됩니다. 지금 이런 이슈들이 이제 계속 물밑에서 오고 가고 있고 저게 이제 계속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직은 정말 안개 속입니다. 안개 속이에요. 안개 속인 게 사실은 이 합병을 이 양사가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이해 당사자들은 합병을 바라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기업의 전략 프로세스를 좀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조금 앞에 소개만 좀 해야겠네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보이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통 그 컨설팅 업체들이 기업 컨설팅 할 때 특히 이제 어떤 뭐죠? 사업 방향에 대한 컨설팅을 할 때 이제 흔히 하는 일들이에요. 이런 순서로 일을 합니다. 맥킨지, 그다음에 보스턴 컨설팅 그룹, 뭐 베인 앤 컴퍼니, 뭐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혹시 이 중에도 경영 컨설팅 가고 싶은 학생들이 요즘도 있나요? 모르겠네. 한때 좀 유행을 많이 했었는데.
있어요, 혹시? 잠깐만, 지금 보니까 비디오 꺼진 학생들이 많네. 여러분들 이거 지금 만약에 출석 체크하면은 출석 체크 안 되는 상태인 겁니다. 제가 이미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확 켜지네. 아이고.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오늘 남은 시간과 우리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할 얘기들이 이런 경영 컨설팅 업체들이 컨설팅사들이 기업에 컨설팅 할 때 이제 어떤 개념을 가지고 하냐 이런 것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환경 분석과 전략 수립과 그다음에 이제 실행 이행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실행 사후 관리까지 가게 되는데 주로 우리 이번 강의에서는 환경 분석과 전략 수립에 대해서 어떤 방법론들이 있는지를 간단히 소개하는 정도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경영 컨설팅을 함에 있어서 전략적인 방법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스왓이라든가 BCG, Five Forces 이런 것들은 우리 이미 그 지난 선박해양 생산관리 시간에 다뤘던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아마 자세히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번 우리 수업에서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 분석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환경 분석을 할 때에는 먼저 제품의 수명 주기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제품의 수명 주기.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제품, 서비스 또는 산업군이 현재 어떤 수명 주기 단계에 있는지를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보통 제품의 수명 주기는 지금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보통 구분이 됩니다. 전통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도입기라는 건 말 그대로 상품이 세상에 처음 등장하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일단 매출이 많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경제성을 또는 수익성을 따지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제품이 처음 나왔는데 이게 많이 팔릴 일도 없고 그렇다고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한 생산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도 않고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어요. 더군다나 이윤도 발생시키기 어렵습니다. 고객은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얼리 어댑터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제 한정적인 고객층밖에 존재하지 않고 다행히 경쟁자는 많지 않죠. 왜냐하면 아직 이 분야가 돈이 될 거냐 모르잖아요. 아직. 마케팅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테스트 이제 진출 단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격 같은 경우도 너무 고가로 할 수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기업들이 이제 미래 투자의 개념으로 여기 시장 침투 가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팔려야 되잖아요. 팔려서 소수의 소비자들이라도 사용을 해봐야 여기에 대한 뭐 입소문이 나든 아니면 뭔가 부정적이더라도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유통망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광고도 많지가 않겠죠. 광고도 많죠. 대신에 이제 그 판 쪽은 좀 중요할 수 있고요. 샘플이라든가 쿠폰 같은 것들. 특히 이게 이제 우리 마트 같은 데 가보면은 대형 마트 가보면 이렇게 처음 그 출시한 제품들 같은 경우에 막 이렇게 띄워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막 하나 사면은 뭐지? 뭐 이렇게 서비스 상품으로 막 옆에 띄워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 시기에는 이 특정 기업이나 특정 그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명확한 브랜드의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는 기업들이 이 고비용, 이익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먼저 제품을 출시해 보려고 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어요. 브랜드 가치. 브랜드 가치. 물론 이제 지금 이런 얘기들은 오늘날 등장한
이 IT 분야와는 조금 다릅니다. IT 분야는 사실은 그 제품 수명 주기가 이런 완만한 곡선을 따라가지 않아요. IT는 하이프 커브라고 해가지고 이런 커브를 따라갑니다. 조금 달라요.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얘기를 할 텐데 이거 나중에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성장기에 오게 되면 성장기는 이제 여기부터는 매출이 갑자기 증가합니다. 사실 많은 제품들이 도입기에서 없어지죠. 도입기에서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이제 남게 되면 성장기에서 매출이 급성장을 하고 매출이 많아지면서 즉 생산하는 제품이 많아지면서 평균 비용이 낮아집니다. 그럼 이때부터 이제 이윤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직 극대화되진 않았어요. 이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아직은 얼리 어댑터가 주 고객층입니다. 근데 점점점 증가하죠. 이제 새로운 고객층들이 계속 진입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경쟁자들이 여기서 진입을 합니다. 저거 돈이 되네? 할 만한 사업이네? 보니까 우리도 만들 수 있겠네? 이러면서 이제 경쟁자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제품들이 종류가 많아집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이게 기능은 유사하더라도 제품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다양한 제품들이 존재합니다. 이걸 저걸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 스마트폰 초창기 시절에 대표적으로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이렇게 화면 거의가 이제 LCD가 차지하는 제품도 있었지만 블랙베리 같은 경우는 여기 쿼티 키보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자판 있는 것도 있었잖아요. 초창기에는 성장기에는 이런 그 복수의 제품들이 존재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근데 성숙기에 가게 되면 이제 이 중에 경쟁력이 있는 건 없겠죠. 그다음에 이 시기에는 이제 이게 돈이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좀 얼리 어답터한테 그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이 구매를 하고 하니까 초기에 좀 고가 가격 정책을 가져갑니다. 왜냐하면은 초기 투자 자금을 좀 회수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유통이 이때부터는 성숙기를 포함을 해서 이때부터는 판매점들이 막, 야, 이거 우리가 좀 팔아볼게. 그래서 대규모 이제 거래. 막 이제 이게 유통사들,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롯데, 뭐지, SK, 뭐 11번가 이런 유통사들이 이제 기업에 와가지고 자, 우리 좀 줘봐, 우리가 팔아볼게. 뭐 수익은 몇 대 몇 나자 이런 요구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광고도 이제 증가하기 시작하고요. 광고도 하고 판촉도 하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 브랜드 관점에서는 이 제품들이 다수가 되다 보니까 차별점을 자꾸 부각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차별점. 우리 제품이 다른 제품보다 우수한 점을 자꾸 강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성숙기부터는 이제 이때는 이게 우리가 흔히 나중에 캐시카우죠, 캐시카우. 이건 매출을 극대화하는 영역입니다. 더 이상 이제 성장보다는 이제 성장에서 포화 상태가 된 겁니다. 포화. 시장에다 포화가 됐어. 자, 이제부터는 원가를 낮추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비용이 적게 들고 그 다음에 고이율이 아니에요. 잘못 썼네요. 이윤입니다. 높은 이윤. 이때부터는 이제 특정 고객층이 아니라 일반 불특정 다수 고객들. 경쟁자도 이때부터는 이제 이런 어떤 뭐죠? 더 이상 기능적으로 그 경쟁이 되지 않는 제품들이 사장이 되면서 이제 안정이 돼가고요. 제품 관점에서도 이제 균일화, 표준화도 들어가겠죠. 제품의 표준이 이제 가표준 또는 표준화가 진행이 되고 이제부터는 가격 경쟁이 아주 극심하게 이루어집니다. 밑에는 읽어보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제품들은 언젠가는 쇠퇴를 합니다. 언젠가는. 제가 살아온 시대에서 제가 어렸을 때와 지금 비교를 했을 때 해보면은 지금 사라진 제품들이 좀 있어요. 대표적으로 재봉틀.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모를 거예요. 이렇게 바느질하는 기계죠. 요즘에 아마 재봉틀 거의 보기 힘들걸요. 그 다음에 그 뭐죠? 남아있긴 한데 공중전화 요즘 보기 힘듭니다. 다시 써볼게요.
재봉틀을 안 내. 재봉틀보다 더한 게 여러분들 타자기, 카피라이트라는 것은 타자기 요즘 볼 수 없고요. 그다음에 공중전화도 보기 힘들고. 여러분도 한번 얘기해 볼래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제품들 뭐가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기억나는 거. 어렸을 땐 이런 거 있었는데 지금은 볼 수 없어요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쵸? MP3 플레이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다기보다 이제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맞아. 전자사전도 이제.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지금 이 세 개는 전부 다 모바일 폰에 흡수가 된 겁니다. 모바일 폰. 네,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타자기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제가 컴퓨터라고 하는 대체제가 나오고 퍼스널 컴퓨터가 나왔고요. 자, 보통 이제 쇠퇴할 때는 그냥 없어지고 끝난다기보다는 그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신제품의 등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고요. 이때부터는 이제 뭐 매출도 감소를 할 거고 이윤도 감소하죠. 그래도 이제 남아있는 고객들은 있습니다. 있고 유통도 이때부터 선택적이에요. 선택적. 그래서 이때부터는 유통사 같은 경우도 어떤 볼륨 있는 수익을 창출하겠다라기보다는 주로 구색 맞추기 관점으로 가기가 쉽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재고를 줄일 것이냐. 어차피 만들어 놓은 것들은 파는 게 좋잖아요. 조금 단가를 인하를 해서라도.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제품의 수명 주기입니다. 이런 수명 주기를 따라서 진행이 되고요. 이거를 이 수명 주기별로 좀 전에도 조금 얘기를 했지만 고객을 분석을 해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흔히 이제 아는 게 얼리 어댑터라는 건 되게 친숙한 용어죠. 이게 보통 도입기와 성장기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얼리 어댑터보다 더 이제 선도적인 사람을 이노베이터라고 합니다. 혁신 수용층. 그다음에 이게 나중에 이제 전기 얼리 메저러티, 전기 다수 수용, 그다음에 레이트 메저러티, 후기 다수 수용, 그다음에 레거리라고 해서 이건 이제 있는 거예요. 나는 얼리 어댑터와는 반대 개념이죠. 어떻게 보면은 좀 저렴하면서 높은 품질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당장은 좀 불편해도 난 나중에 제품 이런 서비스나 제품이 더 싸지면 이용할래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가격 어떤 신제품에 무관심하겠죠. 한번 이거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그 수명 주기별로 또 고객도 차별화가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캐즘이라고 죽음의 계곡이라고 해놨는데 사실 여기서 많은 제품들이나 서비스들이 사장이 됩니다. 보통 얼리 어댑터들이 이런 성각 수용층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피드백이 있거든요. 아, 이거는 잘 될 것 같아. 아니야, 이건 써보니까 도저히 시장성이 없어. 이런 피드백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얼리 어댑터들의 어떤 피드백에 의해서 제품의 수명 주기가 계속 컨티뉴어스하게 이어져 가느냐 아니면은 그냥 사장되어서 없어져 버리냐를 결정할 수 있는. 그래서 예전에 뭐 오늘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뒤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여기 이제 되게 재미있는 직업이 있었어요. 외국에 여러분들 본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게임 테스터라고 하나? 조금은 굉장히 어린 아이였는데 그리고 10살도 안 된 어린 아이 같았어요. 근데 이 아이의 연봉이 정확히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고 일을 하는. 근데 얘는 일하는 게 뭐냐면은 이 회사가 만드는 게임들을 테스트해보는 일만 합니다. 테스트해보는 일이 좋아서 테스트, 말이 좋아 테스트지 맨날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역할은 뭐냐면 이 게임이 재미있다 없다를 판단해주는 역할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우스운 얘기만은 아닌 게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그러니까 더 이 서비스를, 왜냐하면 게임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뭐죠? 퍼블리시된 게임들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서버를 개설을 하고 이제 어떤 동시 접속 뭐 몇만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초기 투자들이 들어가는데 이게 요즘에는 이렇게 어떤 단위 국가가 아니라 글로벌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기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확신할 수 있다. 이 게임이 나중에 재미있기 때문에 성공한다, 성공하지 않다에 대한 확도를 높일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큰 그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는 게 되죠. 그래서 그런 테스터가 재미있는 직업이 예전에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 여기 이어서 이제 주로 이제 뒤에 방법론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만 우리 수업으로서만이 아니라 나중에 어떤 산업이라든가 제품을 분석함에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론들과 퍼스펙티브, 관점들, 우리가 기업의 경영 분석을 할 때 어떤 관점들을 가져갈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